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3번째 이야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미안해 라고 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기란 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지난 몇 년은 역사에 기록될 해당 부당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운 논쟁이 본물처럼 터진 시기였다. 사죄와 손해배상. 사죄로 얼룩진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행된 만행과 관련이 있다.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 상대로 수백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출했다. 지난 수년 동안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공식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했다. 1951년 하원 연설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수상은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증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에 담기 힘든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 물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0년에는 요하네스 라웃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가일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하고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 데 인색했다. 1930년, 40년대 일본군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사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이용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해왔다. 1990년대 희생자들에게 민간 기금이 전달되었고 일본 지도자들은 일부 행위의 사죄를 표했다. 그러나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을 성노예로 동원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사죄 논란은 토착민에 대한 부당한 역사적 행위와 관련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주제로 경론이 일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원주민 아이들이 강제로 부모가 떨어져 백인 가정이나 정착촌에 살아야 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대개 원주민이고 아버지는 백인이었다. 아이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 원주민 문화를 하루 빨리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정부가 승인한 유괴를 묘사한 영화 토끼의 울타리 2002년 1931년 정착촌을 탈출해 2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는 세 여자아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9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인권단체가 도둑맞은 원주민 세대에 가해진 잔혹 행위를 기록하고 국가 사죄의 날을 지정하라고 공고했다. 존 하워드 당시 총리는 공식 사죄에 반대했다. 사죄 문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의 논란거리였다. 2008년에는 새로 선출된 케빈 러드 총리가 원주민들에게 공식 사죄했다. 비록 원주민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 공개 사죄와 배상에 관한 논쟁 역시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두드러졌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서해안의 포로 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반 일을 공식 사죄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사죄에 대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생존자에게 각각 배상금 2만 달러를 지급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역사 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1세기 전 하와이 독립왕국을 정복한 잘못을 사죄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주되는 사죄는 노예제 유산과 관련된다. 남북 전쟁 후 정부는 해방된 노예에게 약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 흑인에 대한 배상 운동이 다시 주목을 끌었다. 존 코니어스 의원은 1989년 1회 해마다 미국 흑인에 대한 배상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많은 흑인 조직과 민권 단체의 지지를 얻었지만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 흑인은 다수가 찬성했으나 백인은 4%만이 찬성했다. 배상운동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공식 사죄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2007년에는 노예를 가장 많이 소유했던 버지니아주가 가장 먼저 사죄했다. 이어 알라베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플로리다를 비롯해 여러 주가 사죄 대회에 동참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하원이 노예제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인종차별 정책인 짐크로법 그리고 당시 잘못을 사죄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집단 책임과 공동체의 요구라는 다소 어려운 질문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공개 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또는 정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행위로서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 사죄와 속죄를 표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이나 금전 지원도 비슷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더불어 희생자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부당 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사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더러는 공개 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가 오래전의 증오를 불붙이거나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는 등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낳기도 한다. 공개 사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걱정한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죄나 반환 회의가 정치 공동체에게 치유가 될지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에 초점을 맞춰보자.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원칙적 논리로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사죄는 결국 부당 행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오즈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 이런 이유를 내세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노예제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배상안을 비판하면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다.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배상에 반대하는 흑인 경제학자 월터 윌리엄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가 요정이나 산타크로스에게서 돈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시민에게서 돈을 가져와야 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시민 가운데 노예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의 시민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행위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제에서도 나타난다. 사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책임의식이다. 누구든 부당한 행위를 한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제는 그 부당함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사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2008년에 뉴저지주 입법부가 사제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 공화당 하원 의원 한 사람이 물었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노예를 소유한 죄가 있어서 그 범법 행위를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의 뉴저지 주민은 조상 중에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잘못에 집단적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하 의원이 노예제와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사제를 표결에 붙이려고 준비하는 동안 어느 공화당 의원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행동을 사죄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도덕적 개인주의. 공식 사제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만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 힘이 닿지 않는 일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 또는 같은 동포의 죄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공식 사제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강력하고 솔깃한 도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람은 이기적 존재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행위, 즉 암묵적으로든 가식적으로든 내 선택이나 약속이나 동의의 결과다.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사고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이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의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는 집단적 책임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선조들이 저지른 부당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내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거나 잘못을 사죄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이때 빚을 갚거나 사죄하는 것은 내가 합의한 의무일 뿐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동질성에서 나온 의무가 아니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죄를 보상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 죄는 어쨌거나 그들의 죄이지 내 죄가 아니니까. 자유를 바라보는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이 옳다면 공식 사제에 대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 왜? 우리가 조상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러나 사제나 집단적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정의론에 등장한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 이 시각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공적인 삶의 근본 특징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적 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정의론에서도 크게 부각된다. 선택과 합의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어떻게 오늘날의 사고를 형성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선택하는 자라는 생각은 존 로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합법정부는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지 아버지의 권위나 왕의 신권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도 이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합의 없이 다른 정치 권력에 예속될 수 없다. 한 세기가 지나 임마누엘 칸트는 선택하는 자에 관해 더욱 호소력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칸트는 공의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자들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칸트식 자율은 합의보다 더 까다롭다. 내가 도덕법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연히 생겨난 욕구나 중심에 따른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와 애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선수 실천 이성을 따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20세기에는 존 롤스가 칸트의 자율적 자아 개념을 받아들여 그것을 토대로 정의론을 주장했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롤스 역시 우리 선택에는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나온 선택이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를 원한다면 실제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우리의 특정한 이해관계와 이점을 접어두고 무죄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정의 원칙에 동의하겠는가를 물어야 한다.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죄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한 합의에 관한 롤스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도덕법 칸트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 롤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지금의 우리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정의를 생각할 때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오늘날 독일인이 유대인 대학살을 배상할 특별한 책임을 떠맡거나 현 세대 미국인이 노예자나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느낄 이유는 없다. 왜 그럴까? 일단 독일인,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생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책임뿐만 아니라 훨씬 폭넓은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은 정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적 존재라면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할 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사고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며 좋은 삶을 규정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정부는 좋은 삶의 의미를 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대의 정치 개념에서 탈피했다는 증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수월한 경제 교환과 국방 방위의 공동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헌법의 본질을 조사하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상적 헌법의 본질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미덕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미덕이 무엇에 좌우되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이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권장하려 한다면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미덕을 권장하려 애쓰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맨 먼저 아테나의 폴리스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간통에 돌을 던지고 의무적으로 부르카,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식을 입게 하고 세일람에게 마녀 사냥을 하는 등 과거와 오늘날의 종교적 근본주의를 떠올린다. 칸트와 놀스가 보기에 좋은 삶에 대해 종교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특정한 개념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정의로는 타인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자기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처럼 선택이 자유로운 자아와 중립 상태는 민접하게 연관된다. 여러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권리의 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립은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며 시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한다. 정의론과 권리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분명 맞는 이야기다. 칸트와 놀스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아니다. 자기 목적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대단한 도덕적 사고다. 하지만 어떻게 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일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중립적 틀의 매력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하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칸트와 놀스는 자신들이 특정한 도덕적 이상을 지지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들은 선을 이야기하면서 권리를 배제하는 이론에 대항한다. 공리주의도 그중 하나다. 공리주의는 쾌락 또는 행복, 극대화를 선으로 간주하면서 권리에 초점을 둔 어떤 제도가 그것을 성취하겠냐고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관해 사뭇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선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은 목적론적이다. 이는 칸트와 놀스가 거부하는 추론법이다. 두 사람은 권리를 선보다 앞세운다.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원칙은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을 둘러싼 철학자들의 혼동을 이야기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윤리적 고민을 최상의 선을 정의하는 데 온통 쏟아붓고는 그 선을 도덕법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는 앞뒤가 바뀌는 일이다. 자유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자율적 존재로 여긴다면 도덕법부터 정할 일이다. 그런 뒤에야, 즉 의무와 권리를 규정할 원칙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그 원칙에 맞는 선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놀스는 정의의 원칙과 관련해 비슷한 얘기를 한다.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목적론적 원칙에 근거할 때 위태로워진다. 권리가 공리적 계산에 좌우되면 얼마나 취약해지는가 쉽게 알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존중되는 이유가 오로지 전체의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오늘 절대 대수가 내 종교를 업신여기고 금지하려 든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지만 공리주의 정의론이 놀스와 칸트의 유일한 표적은 아니다. 권리를 선에 앞세우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 역시 문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를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선의 텔로스, 즉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공정한 정치 질서를 고민하려면 좋은 삶의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 어떤 삶의 방식이 자선인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공정한 헌법의 틀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놀스는 생각이 다르다. 목동론적 원칙의 체계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애초부터 권리와 선을 잘못 연관시킨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을 보고 그에 따라 삶의 틀을 형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자유. 이 논쟁의 관건은 정의를 어떻게 출현해야 하는가 하는 추상적 문제에 머물리지 않는다. 권리를 선에 없애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다. 칸트와 놀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어떻게 이런 우려를 낳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정의를 사람과 그들 본성에 맞는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 문제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적합성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보는 성향이 있다. 권리가 선에 앞서야 한다는 놀스의 주장은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목적의 주체다 라는 신념을 반영한다.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능력으로 규정됐다. 우리 본성을 일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보다는 목적에서 떨어져 나올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이 중요하다. 자아는 목적에 앞서고 목적은 오직 자아에 의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목적이라도 수많은 가능성을 고민하는 가운데 선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론적 신념이 제한하는 권리와 선의 관계를 뒤집어 권리를 앞세워야 한다. 정의를 좋은 삶을 단정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을 도덕적인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닌 자아로 본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 모여 근대 자본주의 정치적 사고의 특징을 형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 논쟁에서 흔히 보수주의의 반대말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미국 정치 논쟁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중립을 지키는 국가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자아라는 이상이 정치권 양 진영에서 모두 발견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두고 맞설 경우 이들은 대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유롭게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자들은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 즉 의료, 교육, 고용, 수입 안정성 등에서의 기본권을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정부는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뉴딜 정책이 추진된 이래 미국의 복지정책 지지자들은 사회연대와 공동체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5년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그것은 시민 상호 간의 의무를 뜻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민간보험과 비슷하게 설계했으며 자금은 일반 조세 수입보다는 임금에서 떼어낸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제도라고 했다. 그리고 1944년 복지정책 강령을 발표하면서 이를 경제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다. 루스벨트는 권리장전의 공동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권리가 진정한 개인의 자유의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자들도 현대 정치에서 이들은 적어도 정치 문제에서는 흔히 보수주의자라고 불린다. 그들 나름대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중립 국가를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로버트 로직은 정부는 시민들 사이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자유방임주의자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이며 1964년 과당 대통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는 이렇게 물었다. 노동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공적인 불안은
공동재산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중립국가에는 시민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엄격한 제도가 필수이다. 복지정책은 자기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선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립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평등주의자에게나 자유지상주의자에게나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이런 정의로는 정치와 법이 다원화한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간의 자유를 대담하게 표현하여 우리는 졸지에 자신을 억누르는 도덕적 의무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그 이론이 아무리 호소력이 있다 해도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좋은 삶에 관한 대립이 여러 시각에서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는 열망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철학적 주장과 실험하면서 그 주장이 공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느낌마저 빠져든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론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규정이 아닐 것이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공동체의 요구. 자유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약점은 그 호소력과 밀접한 연관된다.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내가 즉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놀스의 정의론이 미국의 자유주의의 풍부한 철학적 발상을 제공한 지 10년이 지난 1980년대, 나를 포함해 수많은 비판자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방금 설명한 부담을 감수하는 자라는 이상을 수정했다. 이들은 권리를 선에 앞세우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목적과 애착에서 관심을 끊고 정의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자로 불렸다. 이들은 대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특정 공동체가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될 수 있다는 상대론적 견해를 암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던진다. 공동체가 주는 부담은 억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론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카스트나 계급, 신분이나 서열, 관습이나 전통, 탁월한 지위로 정해지는 운명을 인정하려는 정치론에 대한 해독제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만약 인간은 자발적인 존재라는 개념이 희박하다면, 만약 의무가 전부 우리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자아로 볼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존재.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는 이 문제에 대단히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그는 덕의 상실이란 책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맥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화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맥킨타이어가 관찰하기에 모든 체험단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이 깃들어 있다. 이는 외적 권위가 부여된 고정된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목적과 예측 불능은 공존한다. 호구의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삶에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다. 삶이란 특정한 통합이나 인관성을 감화하는 서사적 탐색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삶, 내가 관심을 갖는 삶으로 이끄는 것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라 보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여기에는 선택이 끼어들지만 그것은 해석에서 나오는 선택일 뿐 의지에서 나오는 절대적 행위가 아니다. 내 앞에 놓인 어느 길이 내 삶의 궤적과 가장 잘 어울리기에는 나보다 남이 더 분명히 알 수도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서사로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허용하는 미덕이 있다. 이 설명은 내 삶이 속한 더 큰 삶에서는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쓴다. 나는 개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맥킨타이어에게 도덕적 고민의 서사적 또는 목적론적 측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랬듯이 전체의 일부라는 소속과 밀접히 연관된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설명이 현대의 개인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으로는 도덕을 고민하려면 내 정체성과 부담을 제껴두거나 제거해야 한다. 내 나라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책임을 떠맡기로 직간접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내 책임은 없다. 이 같은 개인주의는 현대의 미국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미국 흑인에게 나타나는 노예제의 영향을 보고도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맥킨타이어가 쓴 시기는 헨리 하이드 의원이 배상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때보다 20년 이상 앞선다는 점을 주목하자. 맥킨타이어는 젊은 독일인들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 사람은 1945년 이후에 태어났으니 나치가 유대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든 현재 자신과는 도덕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믿는다. 맥킨타이어는 이 예에서 도덕적 천박함을 발견한다.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명확히 대조되는 입장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맥킨타이어의 시각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분명히 대조된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둘 중 어느 시각이 도덕적 고민을 더 잘 포착하는
하는지 자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추상론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든 문제다. 두 시각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어느 쪽이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묻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개혁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는 않은가. 정의란 무엇인가 13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